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오랜 친구와 조용히 만나고 돌아왔을 때 현관불이 켜져 있고 문 뒤에서 따뜻한 집의 온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다. 대신 내 삶이 쓰레기처럼 상자에 담겨버려진 것을 발견했다. 내 스탠드 등은 현관 매트 위에 옆으로 누워 있었고 내 여행 가방은 반쯤 열린 채 관목 옆에 놓여 있었다. 모든 것 위에 나와 아들 민준이가 함께 찍은 사진 액자에 테이프로 붙여진 접힌 종이가 있었다. 6단어. 아무런 경고도 설명도 없이 그저 조용한 삭제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배신보다 더 깊은 일이 일어났음을 깨달았다. 단순히 쫓겨난 문제가 아니었다. 2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체된 것이었다. 자신의 집문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이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본 적이 있는가? 그날 저녁 공기는 고요했다. 마치 폭풍 전의 침묵처럼. 며칠 전 나는 오랜 친구를 만나러 서울 근교에 잠시 다녀왔을 뿐이었다. 드라마틱한 일도 다툼도 링거링 텐션도 없었다. 적어도 내가 느꼈던 바는 그랬다. 내가 떠날 때 집은 평화로웠다. 민준이마저 차에서 나를 안아주었다. 며느리 예나는 정원에 물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승차 공유 차량에서 내려 차도에 발을 디뎠을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현관불은 꺼져 있었, 창문들은 어두웠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 내 여행 가방이 플라스틱 수납함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수십 년 전에 내가 직접 바느질했던 베개가 놓여 있었는데 가장자리는 세월의 흔적으로 닳아 있었다. 내 스탠드 등 액자에 담긴 2장의 사진. 한 장은 돌아가신 남편 영호 씨의 사진. 다른 한 장은 민준이가 대학생이던 시절 우리 셋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번 접혀 자석 아래 고정된 쪽지가 있었다. 민준이의 글씨체였다. 죄송해요, 엄마. 더 이상 어머니를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마침표도 서명도 없었다. 나는 한참 동안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울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여행 가방을 들어 사진들을 넣고 스탠드 등을 팔 아래 끼웠다. 뒤돌아보지 않고 문에서 멀어져 걸어갔다. 내 발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아무도 커튼을 열지 않았다.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더 크게 울렸다. 길모퉁이에서 나는 멈춰서서 딱 한 번 뒤돌아보았다. 현관은 여전히 어두웠다. 나는 계속 걸었다. 그 첫날 밤. 나는 집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마을 텃밭 근처 벤치에서 보냈다. 편안한 잠자리는 아니었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전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침묵이 필요했다. 잠긴 문이 주는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이른 아침 공기와 단풍나무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속에 살아있는 부드럽고 꾸밈 없는 침묵이. 텃밭은 늘 나에게 평온을 주는 곳이었다. 몇 년 전, 예나가 나타나기 전, 민준이는 내가 그곳에 퇴비함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다. 나는 그에게 뿌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허브를 다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나는 방과 후에 그를 이곳으로 데려오곤 했다. 이제 나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더 나이가 들고 몸은 더 뻣뻣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다. 해가 막 뜨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뚜렷한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움직여야 했다. 오전 중반쯤 나는 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늘어선 타운하우스들을 지나 걷고 있었다. 그중 한 채가 낯이 익었다. 민준이와 예나가 언젠가 그곳으로 이사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었다. 넓은 창문과 광택나는 난간이 있는 신축 단지였다. 그리고 그들을 보았다. 코너 유닛의 얇은 커튼 너머로 민준이가 식탁 근처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예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폴더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들의 머리는 가까이 붙어 있었고
표정은 집중되어 있었다. 예나가 웃었다. 민준이는 굳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무언가를 들어올렸다. 부동산 브로슈어 같았다. 윤기 나는 하얀 조리대가 있는 부엌에 큰 사진이 보였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그것을 가리켰다. 민준이는 시선을 돌렸다. 머그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의 눈은 창문 쪽으로 향했고 찰나의 순간 나는 그가 나를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아무것도 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예나가 다른 말을 하자 민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10대였을 때 다투기 싫을 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그때 내 안에 무언가가 달라졌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작은 순간들이 퍼즐 조각처럼 제자리를 찾아 돌아왔다. 예나가 공과금을 처리하겠다고 고집했던 일, 내가 집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민준이가 대화를 피했던 방식,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집 주소로 오던 이상한 우편물, 그의 목소리 속 작은 망설임들. 나는 징후들을 놓쳤거나 어쩌면 보지 않기로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커튼이 바람에 스치듯 살짝 움직일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발걸음은 무거웠다. 지쳐서가 아니라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의 무게 때문이었다. 그날은 대치도 유리창을 두드리거나 문을 통해 소리치는 일도 없었다. 그저 내 등 뒤에서 의도적인 무언가가 펼쳐졌다는 조용한 깨달음뿐이었다. 순간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계획적이고 계산적이었으며 나는 마지막까지 몰랐던 사람이었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멀리 걸어갔고 결국 도서관 근처 호숫가에 다다랐다. 물 표면은 고요했다. 나는 돌담에 앉아 고요함이 내 안에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옳지 않았지만 그 쪽지를 읽은 이후 처음으로 손상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립 도서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책 때문이 아니라 콘센트와 조용함 때문이었다. 내 휴대폰은 밤중에 방전되었고 이미 집에 도착했을 거라 생각했기에 충전기를 가져오지 않았다. 창가 근처 코너를 찾아 휴대폰을 꽂고 다시 전원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렸다. 화면에는 알림 하나만 깜빡였다. 부재중 전화, 민준이. 음성 메시지도 문자도 없었고 그저 전날 밤 11시 42분쯤의 시간만 찍혀 있었다. 나는 잠시 그것을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화면을 닫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익숙한 목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렸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러다 더 선명하게. 돌아보니 정은 씨였다. 거의 6년 만에 만나는 사이였다. 그녀는 내가 법률보험 심사 분야에서 일할 때 동료였다. 똑똑하고 날카로운 입담을 가졌으며 돋보기로 약관을 읽고 마감 기한을 한 번도 놓치지 않는 그런 여성이었다. 그녀는 늘 자신감을 갑옷처럼 두르고 있었다. 우리는 잠시 포옹했다. 그녀는 나에게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다. 나는 그냥 시간 때우러 왔다고 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내가 아직 털어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지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복도 아래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권했고 우리는 옆 창문 근처에 앉았다. 무릎 노화와 정치에 대한 가벼운 잡담 후 그녀는 몸을 숙였다. 그녀는 일주일 전 지역 부동산 교류회에서 예나를 우연히 만났다고 말했다. 예나가 활짝 웃으며 집 계획, 곧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했다. 새로운 개발 단지가 생겨서 민준이와 함께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정은 씨는 내가 이미 집 크기를 줄여 이사한 줄 알았다고 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정은 씨는 마치 검토 중인 서류처럼 내 얼굴을 읽었다. 그녀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네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이 그것을 확인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정은 씨는 내가 집등기부 등본에 접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예전엔 그랬죠라고 말했다. 그녀는 소유권 정보를 다시 확인해 보라고 권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재산관리 위임권을 몰래 바꿔 시어머니를 요양원으로 옮기고 6주도 채 안 되어 집을 팔아버린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다고 했다. 나는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지만 두려워서가 아니라 깨달음에서였다. 나는 너무 많은 순간들을 흘려보냈다. 예나가 수도세 관리를 자청한 일, 민준이가 보험 통지서를 나에게 건네주는 것을 잊은 일, 지난 봄에 사라진 수표책. 그것들은 사고가 아니었다. 정은 씨는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여전히 복잡한 가족 관계 속 여성들을 위해 시간제로 컨설팅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어머니들이 서류 작업과 예의 바른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밀려나는 것을 보아왔다. 그녀는 내게 명함을 건넸지만 나는 이미 집에 있는 오래된 공책에 그녀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었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재촉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랜 친구의 미덕이었다. 설명 없이도 공간을 내어주는 것. 그날 늦게 나는 우체국으로 가서 작은 우편 사서함을 빌렸다. 내 이름, 내 주소. 비록 연방 건물 안의 금속 서랍일지라도 예나나 민준이가 여전히 주장하려 할지 모르는 어떤 것을 재전달받을 곳이었다. 그날 저녁 내가 입소한 쉼터 밖으로 햇빛이 보도에 길게 드리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슬픔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일종의 조용한 명확함.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마침내 그 폭풍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 열쇠는 여전히 작동했다. 나는 5년 넘게 내 오래된 작업실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하지만 어쩐지 내 손은 열쇠를 돌리는 방식, 잠금 장치의 약간의 저항, 그리고 휘어진 문을 열기 위한 부드러운 밀어내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오래된 서점 위 2층 공간은 예전에 남편 영우 씨가 돌아가신 후 집이 너무 많은 추억으로 가득 차서 내가 시간제로 보험 청구 컨설팅을 할 때 고객들을 만나던 곳이었다. 나는 이곳의 임대 계약을 일종의 조용한 은신처로 유지하고 있었다. 나와 정은 씨 외에는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았다. 공기에서는 시간이 그 안에 겹쳐진 듯한 냄새가 났다. 먼지와 레몬 오일, 희미한 프린터 잉크 냄새, 그리고 서랍에 넣어두었던 라벤더 향. 주머니에 마른 라벤더 향. 나는 천천히 걸으며 책장 가장자리를 만지고 한때 다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남겨진 과부들을 위해 보험 서류와 연금 서류를 정리하던 오래된 책상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뒷 캐비닛에서 마닐라 폴더 더미와 빛바랜 머그잔 아래에서 나는 필요한 것을 찾았다. 원본 등기부 등본, 공증된 소유권 사본, 그 모든 것이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민준이의 이름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수혜자로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책상에 앉아 모든 것을 앞에 펼쳤다. 더 많은 것이 있었다. 나는 영호 씨와 내가 집을 샀을 때 작성했던 공동 소유권 계약서를 찾았다. 거기에는 우리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다른 한 명이 완전한 권리를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민준이는 추가된 적도 논의된 적도 없었다. 우리는 그가 우리 삶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만들기를 원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보관해 두었던 공과금 영수증 더미가 나왔다. 수도, 전기, 쓰레기. 나는 집에서 가져온 가장 최근 것들을 훑어보았다. 모두 이제 예나 앞으로 되어 있었다. 내 이름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점진적인 것이 아니었다. 빠르고 조용하고 외과 수술처럼 정교했다. 위조된 서명이 있는 공과금 청구 양식 사본이 한 봉투 맨 위에 놓여 있었다. 내 필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이미 나를 대체하는 과정을 시작한 것이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서류상으로도 마치 내가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일어나 책상 아래에 보관하던 작은 방화 금고를 열고 등기부 등본과 오래된 계약서를 안에 넣었다.
내 신분증 사본과 여전히 내 이름으로 부동산이 기재된 마지막 세금 보고서도 추가했다. 그러고는 잠갔다. 나는 다시 한번 방을 둘러보았다. 여기에는 민준이 사진이 없었다. 그저 영우 씨와 내가 모금 행사에서 찍은 사진뿐이었다. 둘 다 웃고 있었고 둘 다 삶의 한가운데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힐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신성한 무언가가 방금 더럽혀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기억 속에서, 결심 속에서, 그리고 증거 속에서. 다음 날 아침 나는 코트 아래 봉투를 단단히 쥐고 정은 씨 사무실 앞 횡단보도에 조용히 서 있었다. 주변 도시에는 움직임으로 활기가 넘쳤다. 사람들이 커피잔을 들고 이어폰을 낀 채 지나갔다. 회의, 심부름, 그리고 내가 손에 든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워졌다는 것을 몰랐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정은 씨는 그 익숙한 단호한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여전히 라벤더 오일과 복사지 냄새가 났고 내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류들을 그녀의 책상 위에 놓았다. 집 등기부 등본, 수십 년 전의 공동 소유권 계약서, 위조된 공과금 청구서, 세금 서류. 그들이 나에게서 잘라내려 했던 내 삶의 조각들. 정은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페이지를 훑어보고 천천히 2번 뒤로 넘겨본 다음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당신을 내쫓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고 당신이 맞서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아프지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간에 자리 잡았다. 한때 행동하고 위험을 계산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했던 나였던 공간에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누구에게 부탁했다. 몇 분 안에 그녀는 최 변호사라는 이름을 얻었다. 은퇴한 상속 전문 변호사로 과거에는 노년 여성들의 자산 보호를 전문으로 했다고 했다. 정은 씨에 따르면 그녀는 계약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읽는다고 했다. 이틀 후 나는 최 변호사의 사무실 현관에 서 있었다. 집은 작고 깔끔하며 조용했다. 하얀 나무 그네가 산들바람에 흔들리고 앞 창문의 커튼은 누군가 방금 지나간 것처럼 움직였다. 최 변호사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 아마도 5살 정도. 짧은 은발에 공간을 장악하기 위해 채울 필요 없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천천히 읽었다. 그녀의 눈은 외과 의사의 손처럼 움직였다. 다 읽었을 때 그녀는 손가락을 모아 가지런히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여전히 유일한 법적 소유자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공과금 이체, 우편물 재전송, 디지털 주소 변경. 이는 정황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합법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를 이용해 매각이나 재융자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사기가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볼의 열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얼마나 차가웠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최 변호사는 다음 단계들을 설명해 주었다. 공식적인 법적 중지 요구서, 관할구청에 모든 시도된 거래에 플래그를 지정하도록 통지, 승인되지 않은 소유권 이동을 지연시키는 부드러운 제한을 포함한 문서 제출. 극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효과적이었다. 우리는 그날 모든 것을 인쇄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펜으로 서명했다. 정은 씨는 민준이의 사무실과 예나의 마지막 직장 주소로 봉인된 봉투 하나씩을 배달하도록 퀵서비스를 안파했다. 최 변호사는 또한 동네 주민회에 보호 비망록을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 단계는 지역 공인중개사와 은행의 나로부터 나오지 않은 집에 대한 어떤 주장도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알리는 것이었다. 그들을 즉시 멈추지는 못하겠지만 그들의 진행을 늦출 수는 있을 터였다. 그날 오후 나는 최 변호사 사무실 복도에 서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옷걸이 근처에 걸린 거울을 흘끗 보았다.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내 눈 뒤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흔들림 없는 굳건함,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져가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나의 침묵을 당연하게 여겼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실수를 그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 주가 끝날 무렵 모든 편지가 발송되었다. 하나는 퀵서비스로 민준이의 시내법률 사무소로, 다른 하나는 예나의 웰리스 클리닉 사무실로, 그녀가 스케줄 관리와 재정을 담당하는 곳이었다. 또 다른 사본은 구청에 제출되어 플래그가 지정되고 봉인되었다. 그날 아침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선 이후 나는 그들 중 누구와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조용한 수요일 오후 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민준이의 이름이 화면에 깜빡였다. 나는 그냥 울리게 내버려 두었다. 또 다시. 음성 메시지도 문자도 없었고 그저 내가 방심한 틈을 타잡으려 하는 듯 반복되는 전화뿐이었다. 6번째 시도쯤 마침내 예나에게서 문자가 왔다. 짧고 날카로웠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잖아요.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 나는 한 줄을 보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침묵이 어떤 설명보다 더 크게 울릴 것임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해 뜰 무렵 오래된 동네에 들렀다. 집에 가지는 않았다. 그저 공원 옆 보도를 따라 걸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데려가곤 했던 텃밭이 있는 곳이었다. 멀리서 뒷마당이 보였다. 블라인드는 내려져 있었다. 정오가 되자 정은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이가 그녀의 법무법인 공용 이메일로 서류가 유효한지 묻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했다. 최 변호사가 전문적이고 간결하게 직접 답했다. 법적 중지 명령이 유효함을 확인했다. 그녀의 변호사 등록번호를 포함했고 민준이가 독립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 부동산 기록을 안내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법적 위협도 비난도 없었지만 명확함의 벽이 있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내 작업실에 나타났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한참을 기다렸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만 문을 열었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고 화났다기보다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옆으로 비켜섰다.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두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창가에 서서 내 테이블 위 서류 더미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고, 예나가 내가 쉬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주도했다고,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나는 끼어들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한 가지를 물었다. 엄마로서가 아니라 더 잘 알았어야 할 성인 남자에게 말하는 여자의 입장에서였다. 왜 예나를 막지 않았니? 그는 바닥을 보았다. 그의 대답은 천천히 나왔다. 갈등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더 쉬웠으니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반발할 줄 몰랐으니까요.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었다. 비겁함이었다. 그는 나보다 예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불편함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그 자체로 일종의 배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그에게 편지들이 발송되었고 경고들이 접수되었으며 소유권이 더 이상 취약하지 않다고 말했다. 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말했다. 그가 떠날 때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분노도 슬픔도 없이 그저 조용한 확신. 가족이라는 환상을 이미 잃고 그 자리에 더 굳건한 무언가를 찾았을 때 가지는 종류의 확신이었다. 바로 자신. 다음
며칠은 민준이나 예나에게서 아무런 소식 없이 흘러갔다. 나는 사과를 기대하지 않았고 이해를 기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움직임, 반응을 기대했. 그리고 그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계산된 것이었다. 토요일 아침 퀵서비스가 도착했다. 내 이름이 깔끔하게 타이핑된 하얀 봉투, 반송 주소는 없었다. 안에는 나에게가 아니라 민준이와 예나에게 보내진 부동산 회사의 편지가 있었다. 집의 매각 전 평가를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내부문의 양식의 사본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 집.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저 정은 씨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1시간 후 내 작업실에서 나를 만났고 편지를 스캔하고는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우리 둘 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들은 시스템을 시험하려 했다. 최 변호사가 설정한 경고들을 무시하고 어쩌면 시스템의 누군가가 알아채지 못하기를 바라는 조용한 시도였다. 또 다른 그림자 같은 움직임이었다. 정은 씨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고 서류를 전달했다. 몇 시간 만에 최 변호사는 부동산 사무실에 2차 제안을 접수하고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법적 통지를 직접 보냈다. 집에 대한 추가 문의는 내 직접적인 승인이 필요하며 공증되고 인증되어야 했다. 내 집을 둘러싼 벽은 이제 강화되었다. 여전히 그들의 대담함에 놀랐다. 등기부에서 나를 지우려 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내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려 했다는 사실에 마치 내가 그 집을 짓는데 보낸 세월, 그 구석구석에 부은 사랑이 편리함을 위한 위조된 서명으로 무시될 수 있는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얕게 잠들었다. 일요일 오후 민준이가 다시 왔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내가 문을 열 때까지 문 밖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번에는 더 굳건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절박함이라기보다는 전략 같은 것. 그는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현관에 서 있었다. 예나가 실수를 했다고,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었다고, 그녀가 내가 보복하여 모든 것을 공개할까봐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오해, 간과 의사소통 부재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했다. 나는 별말하지 않았다. 침묵이 어떤 논쟁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고는 그날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이래로 내가 담아두었던 말을 했다. 너는 알았어. 너는 항상 알았어. 그리고 내게 이득이 되니까 그냥 내버려뒀지.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까지 되기를 원치 않았다고, 피곤하다고. 나와 예나 사이에서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바뀌었다. 마침내 나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종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덫에 걸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선택을 한 것이다.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서는 것이 용기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편안함이 용기보다 더 쉬웠다. 나는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문을 닫았다. 분노로도 쓰라림으로도 아니었다. 그저 진실이 드러난 것을 본 사람의 마지막이라는 확신으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척할 수 없는 사람의 확신으로. 아침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나는 마르티나의 사무실 쪽으로 길을 건너갔다. 손에는 스콘 봉지를 들고 있었고 가슴 속에는 조용한 결심이 있었다. 무언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내 예상은 맞았다. 정은 씨는 내가 들어서자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맞이하기 위해 돌아서지 않았다. 그저 인쇄된 페이지들로 두꺼운 파일을 들어 올리며 침착하게 말했다.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녀는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쳤다. 첫 번째는 한 지역 은행의 대출 사전 승인 신청서 디지털 인쇄본이었다. 민준이의 이름이 있었고 내 이름도 있었다. 내 이름 옆에는 섬뜩할 정도로 익숙한 서명이 있었지만
내 서명은 아니었다. 내 이름의 조악한 복사본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칸에 끌어다 놓아져 있었다. 정은 씨는 특정 고객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 기록 모니터에서 이 문서를 찾아냈다. 민준이의 활동 중 무언가가 가벼운 위험 신호를 일으켰던 것이다. 그는 공동 소유주 프로필로 온라인 계정을 만들고 위조된 승인 양식을 제출하여 집을 담보로 신용 한도를 확보하려 시도하고 있었다. 문서에는 스캔된 신분증, 내 오래된 운전면허증, 그리고 내 이름이 겨우 보이는 공과금 청구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급하게 확인하는 사람에게는 진짜처럼 보일 만큼 충분했지만 면밀한 검토를 견딜 만큼은 아니었다. 정은 씨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조작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나는 앉았다. 내 위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충격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지친 명확함 때문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내 삶에서 나를 지우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 법적 존재마저 지우려 하고 있었다. 우리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그날 오후 정은 씨 사무실로 왔다. 한쪽 팔 아래 가죽 케이스를 끼고 있었고 안경 뒤의 눈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서류를 검토했다. 시간을 들여 그러고는 가지런히 말했다. 그는 허위 승인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했다면 위조, 통신 사기입니다. 최 변호사는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은행 사기 조사팀에 공식적인 민원을 작성하고 지역 검찰청에 조용한 경고 조치로 통지를 접수했다. 그러고는 다른 양식을 꺼냈다. 그것은 동네 주민회와 부동산 등기소에 제출될 것으로 내 이름이나 주소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모든 거래나 청구를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동결시키는 것이었다. 조용한 봉쇄였다. 민준이는 다시 움직이려 할 때까지는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시도할 때 그는 벽에 부딪힐 것이다. 서류와 정밀함으로 지어진 굳건한 벽에. 최 변호사가 일하는 동안 정은 씨는 내 옆에 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어떤 아들들은 어머니를 닮죠. 다른 아들들은 다른 본보기를 보고 배웁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응시하며 보도에서 빵 부스러기를 놓고 싸우는 참새 2마리를 바라봤다. 나는 잔디 얼룩이 묻은 청바지를 입고 무릎이 까진 채 같은 보도를 뛰어다니던 어린 민준이를 떠올렸다. 그러고는 자신이 벌지하는 것에 내 이름을 쓰려 하는 남자를 생각했다. 그날이 끝날 무렵 모든 것이 접수되었다. 최 변호사는 사본이 여러 시스템에 저장되고 경고가 표시되며 공증된 진술서로 백업되도록 확인했다. 나는 팔 아래 폴더를 끼고 분노보다 강한 무언가가 폐를 채우는 것을 느끼며 그곳을 떠났다. 그것은 명확함이었다. 그들은 나를 서류에서 지웠지만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다시 기록했다. 초대장은 민준이에게서 온 문자의 형태였다. 짧고 예의 바르며 너무나 예의 바른 토요일에 가족회의가 있습니다. 오셨으면 합니다. 오해를 풀 때입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응시했다. 가족회의라는 문구가 화면에 마치 여전히 의미 있는 것처럼 내가 여전히 속해 있는 것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그녀는 몇 분 안에 답장했다. 만약을 위해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는 회색 하늘과 옷깃을 저절로 여미게 하는 바람과 함께 찾아왔다. 최 변호사는 그녀의 실용적인 남색 세단으로 나를 데리러 왔다. 그녀는 서류 가방과 침착한 존재감, 그리고 공증되고 제본된 법적 중지 명령서,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 집은 내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하얀 덧문, 빨간 문, 추위와 씨름하는 페투니아로 가득 찬 화분. 하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다른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내 삶의 복제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다. 거실은 무대처럼 꾸며져 있었다. 문자 그대로였다. 쿠션은 부풀려져 있었고 양초가 타오르고 있었으며
테이블 위에는 치즈 플레이트가 놓여 있었다. 예나는 몸에 딱 맞는 스웨터를 입고 벽난로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 넓게 퍼져 있었다. 민준이는 우리와 악수하며 나와 최 변호사 사이를 번갈아 쳐다봤다. 그는 긴장한 듯 보였다. 혼란스럽지도 화나지도 않고 그저 준비된 듯 보였다. 우리는 앉았다. 아무도 음식을 건드리지 않았다. 예나가 말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처럼 부드러웠다. 최근에 좀 긴장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어머니를 초대해서 솔직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어머니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방을 향해 손짓했다.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손을 뻗어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실은 이 집은 전적으로 제 의뢰인 이수진 씨 소유입니다. 모든 공식 문서상 여전히 법적 소유주이십니다. 그 외의 모든 주장은 공식적으로 이의가 제기되었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논의가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예나는 한 번, 그리고 두 번 눈을 깜빡였다. 사람들이 계획이 공중에서 멈출 때 하는 그런 깜빡임이었. 최 변호사는 계속했다. 저희는 또한 여러 기관에 제출된 위조 문서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들은 보고되었고 플래그가 지정되었습니다. 추가 조치가 계류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제 의뢰인은 고소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예나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다. 저희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로 바라봤다. 그리고 그때 나는 보았다. 균열, 통제력 상실, 그녀가 꾸며내던 어떤 이야기도 이제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이는 말하려 했지만 멈췄다. 그는 그저 서류를 응시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일어섰다.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연설하지도 않았다. 그저 말했다. 너희는 내 삶에서 나를 지우려 했어. 내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러고는 돌아서서 떠났다. 최 변호사가 뒤따랐다. 문에서 그녀는 멈춰서서 마지막 한 줄을 말했다. 다시 간섭하려 한다면 즉시 법적 절차가 따를 것입니다. 바깥 바람은 더 차가웠지만 신선하고 정화되는 느낌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말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서류 속에 묻어버리려 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내가 여전히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단 하나의 하룻밤 가방을 챙겨서 오래된 집으로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열쇠는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등기부 등본도 여전히 내 손에 있었다. 하지만 소유와 소속감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 않은가? 예나는 부엌에서 불필요하게 힘주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식탁에 앉아 어린아이처럼 손을 모으고 꾸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나는 잠시 문턱에 서서 침묵이 스스로의 경계를 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나 이 집 팔 거예요. 예나가 얼어붙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다.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했다. 복수도 아니고 누구를 벌주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 것이니까.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잊어버린 벽들과 내 이름을 공유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폴더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안에는 이미 서명된 매매 계약서가 있었다. 최 변호사는 모든 것을 은밀하게 처리했다. 모든 것을 본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정밀함으로 민준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디서 사세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불친절하게는 아니지만 부드러움 없이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는 눈을 깜빡이고 시선을 내렸다. 예나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런 위로도 주지 않았다. 위로는 이미 다 써버렸다. 남은 것은 명확한 뿐이었다. 떠나려고 돌아서면서 나는 멈췄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다. 유일하게 중요한 말. 매각 대금은 너희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예나의 자세가 굳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민준이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나는 계속했다. 전액을 재단에 기부했어요. 가족에게 조작당하고 버려지고 침묵당한 60대 이상 여성들을 위한 기금이에요. 그들이 법적 지원, 주거, 그리고 존엄성을 찾도록 도울 거예요.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움츠리지도 않았다. 정은 씨가 이사장을 맡을 거고 최 변호사가 준수를 감독하기로 했어요. 이 집은 한 가족을 만들었지. 하지만 사랑이 조건적이 되면 가족은 무너지는 법이야. 그래서 나는 이 집을 놓아줄 거야. 협박도 논쟁도 없이 그저 단순한 사실이었다. 너희는 나를 밀어내면서 공간을 만들었지. 이제 나는 그 공간을 필요로 하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만들 거야.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밖으로 나와 조용히 문을 닫고 마치 내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길을 걸어 내려갔다. 내가 안에 있는 동안 해가 떠올랐다. 그때까지 알아채지 못했다. 보도는 이른 서리로 반짝였고 내 숨결은 공기 중에 김을 서렸지만 나는 따뜻함을 느꼈다. 몇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열어 새 아파트의 주소를 찾아봤다. 작고 조용하고 내 것이었다. 그러고는 최 변호사가 작성한 보도 자료를 전송했다. 재단은 그 주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지역 소식지 뒷면에 실리는 조용한 발표. 화려한 것은 아니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감정, 즉 분노가 아니라 상실감을 느꼈으면 하고 바랐다. 내가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버렸는지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에. 아파트는 작았지만 아침 햇살로 가득했다. 내 침실 창문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고 매일 아침에 도디는 창틀 위로 조용한 약속처럼 쏟아졌다. 나는 모든 것을 단순하게 유지했다. 창가의 작은 독서용 의자, 몇 년 전 바다에서 혼자 찍은 액자 사진 한 장, 토분에 심은 라벤더 한 그루. 나는 그것을 자비라고 이름 붙였다. 텔레비전은 없었고 라디오만 있었다. 저녁에는 주로 재즈와 일기예보를 들으며 지역 방송을 켰다. 처음에는 고요함이 낯설었다. 비어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저 새로웠다. 매일 아침 나는 차를 마시고 걷기용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섰다. 단지 뒤편의 길은 낮은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좁은 오솔길로 이어졌다. 나는 매일 같은 길을 걸었고 골든 리트리버와 함께 반대 방향으로 조깅하는 여성에게 손을 흔들었다. 우리는 말을 주고받지 않았지만 몇 주 그녀가 먼저 미소를 지었다. 어떤 날은 정은 씨가 방문하여 페이스트리를 가져오고 재단의 초기 반응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부금은 적었지만 꾸준했다. 유타에 사는 한 여성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그녀는 교회 소식지에서 기금에 대해 읽었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 익숙했다. 그녀는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썼다. 나는 2번 읽었다. 오래된 집은 공식적으로 팔렸다. 예나와 민준이는 최 변호사가 접수한 서류에 따라 소유권 이전 전에 이사했다. 그들은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침묵은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프지 않았다. 더 이상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공간이라는 느낌이었다. 저녁에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갈색 표지의 공책에 기억과 생각을 엮은 페이지들이었다. 때로는 내 어린 시절에 대해 썼다. 다른 때에는 침묵에 대해 썼다. 누가 그것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무기가 되기도 하고 피난처가 되기도 하는 침묵에 대해.
어느 날 오후 시내 여성단체에서 전화가 왔다. 누군가 내 이름을 알려주었다고 했다. 그들은 노인 자율성에 대한 세미나를 주최하고 있었고 실제 경험을 가진 연사를 원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서서 주차장을 내려다봤다.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작게 느껴지지 않았다. 지워졌다고 느껴지지 않았, 그저 현재에 존재한다고 느꼈다. 그 안에 평화가 있었다. 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침묵이 나를 감싸도록 내버려 두었다. 세상을 차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내 숨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오후 책상 아래 작은 수납장을 정리하다가 그것을 다시 발견했다. 사진. 민준이의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다. 모두가 있었다. 민준이, 예나, 심지어 네브래스카에서 온 올케도. 액자는 항상 사진에 비해 너무 커서 나는 유리 뒤 모서리에 말린 데이지를 넣어두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사진의 가장자리였다. 전에는 알아채지 못했거나 어쩌면 거부했을 수도 있었다. 누군가 사진을 잘라낸 것이었다. 내 얼굴이 깨끗하게 잘려 있었다. 찢어지거나 구겨진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그들 옆에 서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외과적으로 제거된 것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것을 응시했다. 충격 때문도 슬픔 때문도 아니었다. 그저 깨달음 때문이었다. 울지 않았다. 버리지도 않았다. 그저 사진을 꺼내 천 주머니에 넣고 옷장 뒤편에 보관하던 나무 상자에 집어넣었다. 그 상자 안에는 오래된 열쇠들, 민준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은 받아쓰기 대회 리본, 그리고 민준이의 아이가 서명한 생일 카드 한 장이 있었다. 할머니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그저 풍선을 그린 크레용 그림뿐이었다. 나는 상자를 조용히 닫았다. 분노도 슬픔도 없이 그저 고요한 뿐이었다. 사람들은 치유가 시끄럽다고 생각한다. 천둥처럼 찾아온다고. 하지만 때로는 숨결처럼 움직인다.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조용하고 느리게. 하지만 그것이 도착하면 모든 것을 바꾼다. 나는 민준이나 예나를 내 기억에서 지우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삶에서 나를 지워버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내 삶을 살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놓아주는 것에는 힘이 있다. 복수도 아니고 자존심 때문도 아니다. 명확함을 위해, 평화를 위해. 그 봄, 나는 창틀에 새로운 라벤더를 심었다. 그것은 고르지 않게 햇살을 향해 비뚤게 피었지만 자랐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조용한 자리를 찾았다면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마침내 자신을 선택하기 전까지 수년간의 침묵 속을 걸어간다. 당신도 말로가 아니라 존재감 속에서 지워졌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저 성찰해보기를 권한다. 당신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처럼 무게가 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나 들음으로써 우리는 조용히 꾸준히 우리만의 방식으로 다시 피어난다.